자, 오늘 페이지 125쪽 보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분자의 구조 중에서 우리가 분자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죠?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통해서 분자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의 대부분 다 암기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그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분자 구조, 어떻게 구조가 형성이 되는지, 전자쌍 반발의 원리, 즉 중심 원자가 전자쌍을 몇 개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자의 이제 극성 부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분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비금속 원소 간에 각각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이제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분자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분자가 형성될 때,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가 형성된다. 그러면은 각각 수소 원자들이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서 전자쌍을 형성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얘네들을 함께 쓰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수소와 염소가 결합을 해서 각각 분자를 형성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서 이렇게 전자쌍을 만들게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살펴보다 보면은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전기 음성도는 각각 기준이 플로린이 되겠고, 주기율표상으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플로린, 산소, 질소, 그리고 또한 뭐 염소 같은 경우, 그리고 수소 정도까지는 알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죠? 이때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랬을 때 플로린이 4.0, 그 다음에 산소가 3.5, 그 다음에 질소나 염소가 3.0, 그 다음에 수소가 2.1,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그랬었습니다. 그럼 지금 위쪽에 만들어진 분자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 수소가 전자쌍을 형성을 한 다음에 전기 음성도에 해당하는 2.1로 각각 전자쌍을 끌어당기게 될 거거든요. 근데 같은 원자끼리 공유 전자쌍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둘의 전기 음성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자가 치우치지 않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2.1, 그리고 염소가 3.0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때는 전기 음성도에 차이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맞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전자의 치우침이 생기다 보니까 이때 수소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전자를 빼앗기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요, 염소는 전자를 얻는 것 같은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분자의 극성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고요. 페이지 125쪽의 첫 번째에서는 공유결합과 전기 음성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기 음성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라고, 최소한 이 정도의 전기 음성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이제 두 번째, 결합의 극성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결합의 극성,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 단원을 통해서 각각 분자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분자가 극성 분자인지 또는 무극성 분자인지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부터 결합의 극성을 살펴보면서 이 각각 어떤 공유결합이 형성되었을 때 그 공유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이다 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분자의 극성, 무극성 여부를 결합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좀 머릿속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결합의 극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결합이 있어요. 극성 공유결합이 있고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공유결합인데,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은 각각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없는 것을 무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소가 각각 공유결합을 형성을 하면서 같은 크기의 전기 음성도로 전자쌍을 잡아당기다 보니까 전자의 치우침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결합을 우리가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표현한다. 자, 근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염소가 전기 음성도에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전자쌍이 치우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전자의 치우침이 생기는 이런 결합을 우리가 이제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때 분자 구조를 살펴보다 보면은 여러 개의 공유결합이 있을 때는 그 결합이 모두 무극성 공유결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 극성 공유결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이지만 어떤 경우는 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극성 공유결합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극성 공유결합을 했으니까 무극성 분자, 극성 공유결합을 했으니까 극성 분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 설명 보시면은요, 전기 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이며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강하게 당겨서 부분적인 음전하, 그리고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소는 전자가 치우쳐버리기 때문에,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된다. 이 말인즉슨 분자 자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이 생겨버린다는 이야기죠. 선생님이 좀 전에 아직까지는 극성 공유결합으로 가지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별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극성 분자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 극성 공유결합이 생기게 되면은 전자를 빼앗긴 쪽은 플러스의 전하를 띠게 되고요, 반대로 전자를 얻은 쪽은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오케이? 이랬을 때 이 극성 공유결합만 한다고 해서, 극성 공유결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직까지는 극성 공유결합, 극성 분자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죠.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페이지 126쪽에 분자의 극성을 이제 따지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거기에 보시면 쌍극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분자 내의 전하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상대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처럼 분자 내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전하를 쌍극자라고 한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이 예로 든 HCl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전자의 치우침이 생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 쪽이 부분적인 플러스, 그 다음에 염소 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두 개의 극을 우리가 이제 쌍극자
지금 현재 우리가 탄화수소를 지금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적어 놓은 이 내용들만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전체 파트에서 우리가 탄화수소 계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탄화수소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 분류했을 때 이 물질들의 이 분자식 같은 것들을 보고 저게 어떤 계열이구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 교재 페이지 132쪽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분자들의 대표적인 예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앞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쭉 정리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요, 지금 현재 탄화수소는 일단 모양에 따라 먼저 분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 단일 결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화탄화수소 또는 내부에 이중이나 삼중 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불포화탄화수소 이렇게 각각 다 구별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류들은 탄소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종류들이 또 굉장히 다양해질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사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는 모두 알케인 계열들, 그리고 나머지 이중결합 하나 있으면 알켄, 삼중결합 하나 있으면 알카인, 그리고 고리 모양이면 앞에다가 사이클로를 붙여서 사이클로 알케인, 사이클로 알켄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각의 물질들은 그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물론 탄소수에 따라 성질들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들, 바로 탄소와 수소수 사이에 일반적인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반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식들만 살펴봐도 이런 물질들은 어떤 계열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알케인 계열들은요 모두 다 탄소수가 N개일 때 수소수가 En 플러스 2부터입니다. 그러면서 N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알켄이나 알카인 같은 경우에 일반식은요, C가 N개 있을 때 H가 EN이 있는 경우, 그리고 C가 N개 있을 때 H가 EN-2개가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이때 얘네들 불포화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각각 N이 2보다는 무조건 숫자가 커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케인 계열과 알켄, 알카인 계열들에서 각각 탄화수소들을 만들어 보면은 첫 번째 알케인 계열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하나일 때 수소가 4개가 붙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탄소가 2개가 있으면은 수소가 6개 붙을 수 있을 것이고, 탄소가 3개가 있으면은 수소가 8개가 붙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구조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켄이나 알카인은 탄소수가 2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C1은 없겠죠? C2H4, C3H6, C4H8 이런 식으로 각각 분자들을 만들어 나갈 거고요. 알카인 같은 경우에는 C2H2, C3H4, C4H6 이런 식으로 물질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탄소수가 2개인 녀석들, 요런 녀석들만 우리가 구조로 표현을 해보면은요, 구조식으로 그려보면은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 사이의 단일 결합, 따라서 손을 3개를 뻗어서 각각 수소들을 붙잡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C2H4는요, 탄소가 이중결합을 가지고 손이 2개씩 남으니까 손 2개를 뻗어서 각각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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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런 식의 결합들을 나타낼 겁니다. 만일 탄소 사이의 결합이 삼중결합이라면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 그려주고 손을 하나씩 뻗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수소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일 뭐 C3H6나 C3H4 같은 경우가 왜 수소수가 저렇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요 옆에다가 또다시 붙여보면 돼요. 대신에 탄소를 붙일 때는 이제는 모두 단일 결합으로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탄소 하나를 더 붙여주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탄소는 수소 하나를 더 붙잡고 있을 것이고요, 끝에 있는 탄소는 손을 3개를 더 뻗어서 수소를 이렇게 붙여줄 테니까
당연히 탄소수가 6개가 나오겠죠. 수소수가 6개가 나오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옆에 탄소 하나를 붙여주면은 가운데 탄소는 더 이상 수소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끝에 있는 탄소만 손을 3개를 뻗어서 수소를 붙잡을 테니까 탄소수가 4개가, 수소수가 4개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식들을 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은 이제는 고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인 사이클로알케인 계열을 좀 볼게요. 이 경우는요, 탄소가 N개가 있으면은 수소가 2N개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리 모양이 되려면은 최소한 탄소수는 3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만들어내는 고리는 최초로 만들 수 있는 게 삼각형, 그 다음에 사각형, 그 다음에 오각형, 이런 식으로 물질들을 만들어 나갈 테니까 최소한 탄소수는 무조건 몇 개부터? 3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CnH2n인데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은 C가 3개 있을 때 H가 6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C4H8인 경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겠지, 물질들을. 그지? 사이클로알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클로알켄도 CnH2n-2의 일반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수는 3개부터. 알았지? 그래서 C3H4, C4H6 뭐 이런 식으로 물질들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쭉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벤젠은 일반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벤젠은 한 종류입니다. 벤젠은 일반식이 아닌 그냥 분자식으로 C6H6 이렇게 적어버리면 돼요. 알았죠? 다른 물질들은 탄소수에 따라서 각각 종류들이 달라지지만 벤젠은 한 종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반식들을 쭉 만들어 나갔을 때 각각의 종류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각의 물질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종류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에 대한 규칙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케인 계열들은요, 이름 뒤에다가 모두 N을 붙여요. 마찬가지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알켄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N을 붙일 거고요, 삼중결합은 In을 붙여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종류의 뒤쪽에 있는 이름들을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어로 1부터 10까지만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물질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뭔 그리스어까지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어로 1부터 10까지 읽을 줄만 알면 됩니다. 1은 메타, 2는 에타, 3은 프로파, 4는 뷰타, 5는 펜타, 6은 헥사. 그리고 1부터 10까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6까지 정도만 알아도 돼요. 알았지? 그리고 7은 헵타, 8은 옥타, 9는 노나, 10은 데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어로 1부터 10까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왜 있느냐? 우리가 각각의 물질들을 이름을 붙일 때 탄소수에 따른 그리스어 뒤에다가 각각 N이나 N이나 In을 붙여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케인 계열에서 탄소가 하나 있는 CH4다. 그러면은 탄소가 하나니까 메타에다가 N을 붙여서 이름이 메테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C2H6야. 그러면은 얘는 탄소가 2개 있으니까 에타에다가 N을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에테인이 되는 거죠. C3H8이면은 탄소수가 3개니까 프로파에다가 N을 붙여서 프로펜 이렇게 부르기, 프로페인 이렇게 부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 다음에 만일 4개라면은 뷰테인, 5개면 펜테인, 6개면 헥세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나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알켄 같은 경우에는 C2H4면은요, 에타에다가 N을 붙여서 에텐, 그지? 3개면은 프로파에다가 N을 붙여서 프로펜, 4개를 붙이면은 뷰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나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알카인 같은 경우에도 C2H2면은요,
에타에다가 아인을 붙여서 에타인, 그리고 3개면은 프로파에다가 아인을 붙여서 프로파인, 4개면은 뷰타인에다가 아인을 붙여서 뷰타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쭉 붙여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탄소수가 다양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칙성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어찌됐건 6개 정도까지만 알아줘도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헵타, 노나, 옥타, 노나, 데카 1부터 10까지인데 이거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쓰여요. 우리 주변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중에 메타콘 같은 거 있잖아. 메타콘. 메타콘이 지네가 짱이라 이거야. 첫 번째다 이거지. 알았니? 그리고 우리 왜 다락방이 딸려 있는 집들을 펜트하우스라고 하죠. 펜트하우스. 근데 그 펜트하우스라는 뜻이 숫자 5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숫자 5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서양에 있는 집들이 이렇게 위쪽이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지는 집들이 대부분인데 얘네들을 층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제일 위쪽은 이렇게 오각형을 나타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락방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펜트하우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펜트하우스. 또는 그 미 국방성을 우리가 이제 펜타곤이라고 하거든요. 펜타곤. 미 국방성을. 그런데 그게 펜타곤인 이유가 그 국방성 건물이 위에서 바라보면 오각형 건물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펜타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다 여기서 유래된 거야. 헥사? 숫자 6이 헥사인데 그 뭐냐, 과거에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밑에 위에서 이렇게 뭐 도형 같은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같은 도형 3개 맞추면 없어지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 나오는 이런 게임의 시초라고 보면 돼. 뭐 애니팡 이런 거의 시초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같은 도형들 3개 맞추면은 물체가 없어지는, 그 칸이 없어지는 그런 게임이 있었었는데 그 헥사라고 하는 게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녀석이 육각형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안에 있는 도형이 6개였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유래가 된 거야. 옥타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 뭐냐, 문어, 영어로 옥토퍼스죠. 그 옥토퍼스가 바로 이 옥타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문어 다리가 8개잖아.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UFC? 그 아이들, 남자애들 좋아하는 게임 중에, 남자들 좋아하는 그것 중에서 격투기 있잖아요. 격투기에 그 얘네들 게임하는 그 경기장이 옥타곤이거든요. 옥타곤. 그게 팔각형의 경기장이기 때문이야. 옥타곤. 숫자 10의 데카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 그리스 소설 중에서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젊은 청춘 남녀들이 10일간 파티를 벌이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카메론이 열흘간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서 나오는 데카라고 하는 게 이제 숫자 10,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데카메론이 당시에는 굉장히 야한 소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막 하면은 학생들이 데카메론 찾아봐야지 막 이러는데, 지금 뭐 문학 작품으로 소개되는 그런 소설이다 보니까 뭐 봐봤자 그리 야하다는 생각을 못 느끼죠. 근데 어찌됐건 이런 것 이름 붙일 때 다 그리스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그런 거 종류들 다 보느냐? 아니지. 그런 종류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좀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페이지 132쪽에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와 분자 구조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메테인. 메테인은 우리 지금까지 많이 봤지. 알케인 계열이죠. 그죠? 알케인 계열이고요. 탄소가 모든 수소와 단일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정사면체 구조. 따라서 그 결합각은 몇 도이다? 109.5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계속 넘어가서 에테인과 프로페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알케인 계열들이에요. 에테인은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 각각 3개씩 뻗어서 수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구조지. 그치?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사이의 결합각이거든요. 결합각. 근데 이 결합각도 109.5도 가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탄소수가 3개인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수소를 붙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요 사이의 결합각은 다 109.5도 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식을 그릴 때는 탄소를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중심 원자가 4번의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사면체 구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정사면체, 얘를 중심으로 정사면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직선의 구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꺾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특히나 탄소수가 3개 이상이 돼버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실제 분자 구조는 탄소, 탄소, 탄소 이렇게 꺾여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딱 꺾여 나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는 일직선 구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에텐 나와 있죠? 에텐. 에텐은 요거네, 요거. 알켐 계열. 그지? C2H4잖아. 그지? 그럼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 그리고 나서 각각 탄소가 손을 2개씩 뻗어서 수소를 붙잡고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분자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중심 원자 탄소가 3개의 원자와 결합하고 있는 형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의 결합각은 몇 도가 나와야 된다? 120도가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만일 탄소가 3개 있는 알켐 계열이다. 요렇게. 그럼 얘는 손 2개 뻗고 얘 하나 뻗고 이렇게 뻗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 요 사이의 결합각은 몇 도야? 이러면은 약 120도가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물어봐도 직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중심 원자 탄소가 3번 결합되어 있는 거지. 몇 도 나와야 돼? 120도가량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물어보면은 중심 원자 탄소가 4번 결합되고 있으니까 얘는 몇 도가량 나와야 된다? 109.5도가량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결합각 같은 거 물어볼 거예요. 알겠지? 자, 계속 넘어가셔서 뒤쪽에 넘어가면 페이지 133쪽에 에타인과 프로파인 나와 있죠. 자, 이번에는 알카인 계열들이네요. 알카인 계열들 보면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3중 결합이 형성되어 있고 수소가 2개 붙어 있는 게 에타인. 그러면은 이때 중심 원자가 각각 2개의 원자와 결합되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의 원자와 결합되어 있죠. 따라서 얘네들은 이렇게 직선형의 구조를 나타내게 되니까 결합각 몇도 180도가 나타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프로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탄소가 3중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단일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 손 하나 뻗을 거고 얘는 못 뻗죠? 얘는 손 3개 뻗을 거거든요. 더. 그러면은 요 사이의 결합각은 180도. 맞죠? 근데 요 사이의 결합각은 109.5도가량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물어볼 거예요. 됐지? 자, 일단 우리는 탄화수소 중에서 사슬 모양의 포화탄화수와 불포화탄화수소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로 넘어와서 탄화수소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들은요 모두 무극성 분자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이 탄화수소들이 용해될 때 용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극성 용매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 탄화수소들의 분자 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 입체 구조입니다. 여기서 입체 구조라는 것은 각각의 원소들을 하나의 평면에 놓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테인이 기본 주축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도 모두 다 분자 구조를 살펴보다 보면은 대부분 다 입체 구조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입체 구조.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 위에 모든 원자들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꼭 놓다 보면은 어떤 녀석이 하나 위로 떠 있거나 아래로 내려가 있거나 그런 형태란 이야기예요. 알겠지? 근데 예외적으로요, 탄화수소 중에서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딱 3개가 있습니다. 물론 탄화수소가 아니라 탄소 화합물들 중에서는요 입체 구조가 아닌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탄화수소 중에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중에서 평면 구조를 나타나고 있는 것은 3가지. 그게 바로 C2H4, 바로 에테인. 그 다음에 C2H2, 에타인. 그리고 마지막 C6H6, 벤젠입니다.
이 세 가지만 평면 구조예요. 특히나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C2H4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 있고 손 이렇게 뻗죠. 그러니까 중심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지. 맞지? 그리고 C2H2 에타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있고 수소 이렇게 붙잡으니까 얘네들은 직선형의 구조를 나타내게 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벤젠 같은 경우에도 평면 구조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지금 현재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까지 쭉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133쪽에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와 분자 구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봐봐요. 이때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 중에서는 포화탄화수소, 불포화탄화수소가 있는데 가끔 교재에서 일부는 요거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사이클로알켄 같은 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이클로알켄까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들도 종류 되게 많잖아. 맞지? 탄소수가 3개부터 시작해서 종류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특히나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게 각각 사이클로알케인과 사이클로알켄은 각각 탄소수가 6개인 녀석들을 좀 잘 봐야 됩니다. 탄소수가 6개인 사이클로알케인은 수소를 12개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름은 사이클로헥세인이 될 거예요. 사이클로헥세인.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밑에 있는 사이클로알켄 같은 경우에는 탄소수 6개에 수소가 10개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얘는 사이클로헥센이라고 표현하게 될 겁니다. 뭐 사실 수능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름을 물어보진 않죠. 근데 어찌됐건 이름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까 그리스어 써줬죠? 그런 것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니? 그런 상태에서 자, 지금 현재 이 두 가지의 우리가 구조식을 좀 그려볼 거거든요. 그랬을 때 위에 있는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6개인 상태에서 모두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탄소가 있고 각각 이렇게 단일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각각의 탄소들이 손을 2개씩 더 뻗을 거 아니에요.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이클로알케인입니다. 헥센 맞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조식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현재 요 탄소만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육각형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탄소 사이의 모든 결합들이 다 단일 결합이거든. 맞지? 근데 우리 결합 중에서는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마다 결합 길이도 다르고 결합력도 다릅니다. 이때 결합력은 단일보다 이중, 이중보다 삼중인 갈수록 결합을 많이 하고 있어야 더 강하겠지. 근데 결합 길이는 단일 결합이 가장 길고 이중, 삼중으로 갈수록 짧아지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결합이 다 단일 결합이라면은요, 얘네들은 결합 길이가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 정육면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중심이 되는 탄소 원자가 손을 몇 개씩 뻗고 있어? 손을 4개씩 뻗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의 결합각이 몇 도가량이 나와야 돼? 109.5도가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게 정육면체가 되려면은 요 꼭지점당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돼? 정육면체가 되려면은 꼭지점당 얼마 돼야 되겠니? 120도 돼야지. 근데 얘는 109.5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 말인즉슨 얘네들은 저 탄소만 가지고도 얘네들이 완전한 평면 구조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주변의 수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다 109.5도의 각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막 제각각 위치가 다르겠지. 그러니까 절대 평면 구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클로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탄소만 가지고 표현했을 때 2가지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렇게 또는 요렇게. 알았니? 그러니까 옆에서 요렇게 바라봤을 때 여기에 탄소, 여기에 탄소, 여기에 탄소, 여기에 탄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편에 이쪽 두 쪽 반대편에 또 탄소가 있겠지. 이해되지?
마찬가지로 요렇게 배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 평면 구조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요 사이의 결합각이 몇 도가 되는 거지? 109.5도가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109.5도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죠? 그랬을 때 위에 있는 형을 우리가 배형 또는 보트형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의자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면 구조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특히나 이 사이클로 핵생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여러 개가 이제 한꺼번에 무극성 용매에 녹아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어떤 녀석은 배형으로 있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의자형으로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무언가 하나로만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있어. 그런데 이때 배형보다는 의자형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배형보다 의자형이 됐을 때 각각 가지고 있는 수소들을 더 멀리 배치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형이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거 그리는 거 보면은 너무 귀찮잖아. 물론 너네들이 보기에는 안 귀찮겠지만 그리는 입장에선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탄화수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차피 중요한 건 탄소고, 탄소가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사이에 결합이 무슨 결합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수소는 거기에 따라서 알아서 표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탄화수소 같은 거 표현할 때, 특히 고리 같은 거 표현할 때는요, 탄소를 표현을 안 해. 수소도 표현 안 하고 탄소도 표현 안 해. 대신에 예를 들어 얘네들이 탄소수가 6개인 육각형 구조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그냥 육각형만 이렇게 그려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각각의 꼭지점에 모두 뭐가 있다? 탄소가 있다. 그리고 선이 하나씩이면은 아, 얘네 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사이클로 헥세인을 받고 사이클로 알켄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야. 요 녀석을 보기 위해서. 요 녀석 그림 그려보면은 역시 탄소가 6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6개? 근데 내부에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만약 이중결합이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단일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요 탄소만 손 하나를 뻗을 거고 얘도 하나를 뻗을 테지만 나머지는 모두 2개씩 뻗을 거 아니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10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얘만 딱 봐도 얘가 지금 이렇게 육각형 구조를 나타내고 있을 때 지금 현재 여기는 모두 결합 길이가 긴 단일 결합이지만 얘 혼자 이중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합 길이가 짧거든? 그러니까 찌그러져 버리겠지 모양이. 그죠? 나머지는 다 단일 결합인데 얘 혼자 이중 결합이니까 모양이 어그러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평면 구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표현할 때 탄소를 표현하지 않고 저렇게 구조식으로 그려주면은 그냥 육각형 이렇게 그려. 육각형 이렇게 그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부분에만 이렇게 선을 2개를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쟤는 지금 현재 고리 모양이면서 이중결합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이클로 알켄 계열이겠구나. 이렇게 판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이클로 알케인 계열과 사이클로 알켄 계열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왜 탄소수 6개짜리를 선생님이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벤젠. 이 벤젠이라고 하는 녀석 때문이에요. 이 벤젠은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그냥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벤젠. 그래서 우리가 벤젠만을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벤젠은 분자식이 C6H6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현재 고리 모양이면서요. 고리 모양이면서 탄소수가 6개 있을 때 고리 모양이면 12개를 가져야지 포화지. 근데 6개밖에 안 가지니까 불포화탄화수라는 것을 우리가 분자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벤젠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벤젠은 구조를 그려주면은요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탄소가 6개가 있는데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혼재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탄소들마다 모두 손을 3개씩 뻗고 있는 구조가 되니까 각각 손을 이렇게 뻗을 수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네들 모두 지금 현재 이렇게 수소를 붙여주면은 탄소수 6개, 수소수가 6개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앞서 선생님이 탄화수소 중에서 평면 구조가 가능한 것은 3가지밖에 없다. 그 중에 벤젠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벤젠은 지금 보면은 구조상 지금 현재 이중결합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단일 결합이 3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현재 이 탄소로만 이루어진 저 육각형이 평면 구조여야지만이 얘네들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런데 선생님 아까 단일 결합하고 이중 결합하고 결합 길이가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단일 결합은 길고 이중 결합은 짧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절대 평면 구조가 될 수가 없지. 이해되지? 모양이 막 찌그러질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면 구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평면 구조가 가능한 거냐? 지금 현재 우리가 벤젠을 표현할 때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이중 결합을 표현해 놨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다시 똑같은 육각형을 하나 그리고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중결합의 위치가 바뀐다는 뜻이야. 알았니? 근데 이런 구조를 우리가 공명구조라고 하거든. 그런데 실제로 이 그림처럼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계속해서 위치가 바뀌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현재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또 다른 하나의 결합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벤젠 같은 구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벤젠이 이렇게 표현되건 이렇게 표현되건 둘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가운데 이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 탄소 사이에 기본적인 결합들은 일단 단일 결합이라는 거야. 단일 결합. 그런데 요 사이에 얘가 만일 결합을 하나 이렇게 단일 결합밖에 안 하고 수소 하나만 붙잡고 있다면 요게 전자가 하나 남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자가 요 녀석이랑 결합을 하다가 요 녀석이랑 결합을 하다가 막 그럴 거 아니니? 근데 양 옆으로만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탄소와 또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탄소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결합 하나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태들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를 우리가 이제 공명구조라고 표현하거든요. 뭐 공명이면 띵 하고 같이 흔들린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서로 간에 막 섞이면서 무언가 새로운 결합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벤젠 같은 경우에는요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그립니다.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단일과 이중을 따로따로 그리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 벤젠은 탄소 사이의 모든 결합이 1.5결합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단일 결합이 있고요 이중 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단일과 이중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결합인 1.5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결합 길이를 살펴보면은 단일이 가장 길고요 1.5결합, 이중결합 순으로 갈수록 짧아집니다. 그리고 결합력은 단일이 가장 짧고 1.5결합,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벤젠은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1.5결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요 모든 결합들이 다 1.5결합으로서 결합 길이가 다 같아요. 이해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구조를 살펴보면 탄소가 하나, 둘, 세 개의 원자와 결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각각 탄소가 3번의 결합만 하고 있다면 요 사이의 결합각은 몇 도가 나와야 돼? 120도가 나와야 되겠지? 이해가 되니?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구조 자체가 이 탄소만의 요 구조도 정육각형에 해당을 하고 각각의 탄소들도 모두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입체 구조가 평면 구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벤젠을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니? 똑같이 육각형들 고리 모양 다 그려놓고 가, 나, 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놓고 얘네들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분자식이 뭘까? 그러면 얘는 탄소가 6개가 있는데 모두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인 사이클로알케인 계열이겠구나. 따라서 C6H12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중결합이 하나 있네요. 따라서 C6H10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얘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3개씩이네?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C6, AC6 벤젠이구나. 그리고 또 물어보죠. 다음 중에서 포화탄화수소인 것은 가, 불포화탄화수소인 것은 나와 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지. 다음 중 입체 구조인 것은 가와 나, 평면 구조인 것은 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6개짜리 탄소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은 이미 다 내용 자체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줬던 내용이 페이지 135쪽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풀었었던 그 2점짜리 문제랑 3점짜리 문제 남은 문제 이제 직접 좀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풀고 나서 아마 다음 시간에 이 나머지 내용 문제들을 싹 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풀기 전에 일단 여기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쭉 정리해드렸던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눈여겨서 봐두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일반식 같은 거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반식 외워두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2점짜리 문제랑 3점짜리 문제 같이 다 풀어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문제를 좀 더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부분들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고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